우울한 수요일. 매월 첫째 수요일은 끔찍하기 이를 데 없는 날이다.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기다리다 꿋꿋이 견뎌내고는 얼른 잊어버려야 하는 그런 날 말이다. 마룻바닥에는 얼룩 한 점 없어야 하고 의자도 티끌 하나 없어야 하며 침대도 주름 하나 있으면 안 된다.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97명의 어린 고아들은 몸을 깨끗이 씻고 빗질하고 새로 풀먹인 깅어못의 단추를 꼭꼭 채워 입어야 한다. 또한 예의 범절을 갖춰 평의원의 질문에 네 선생님이나 아니요 선생님이라고 대답해야만 한다. 그야말로 괴로운 날이었다. 제루사 에벗은 가엾게도 고아원에서 나이가 가장 많다는 이유로 그 모든 괴로움을 짊어져야 했다. 그리고 오늘 이 특별한 수요일도 어느 때처럼 그럭저럭 끝나가고 있었다. 제류사는 고아원 손님들을 위해 샌드위치를 만들던 부엌을 벗어나 늘 하던 일을 마치기 위해 위층으로 올라갔다. 제류사는 FC 담당이었는데 4살에서 7살까지의 어린 원생 11명이 지내는 그 방에는 작은 침대 11개가 일렬로 늘어서 있었다. 제류사는 아이들을 모아 구겨진 옷을 바로 펴주고 코를 닦아준 다음 얌전히 줄을 세워 빵과 우유와 자두 푸딩의 차려진 짧고도 행복한 식사가 기다리는 식당으로 데려갔다. 그러고는 창가 의자에 주저앉아 지끈거리는 관자놀이를 차가운 유리창에 댔다. 제류사는 이날 새벽 5시부터 사람들의 심부름을 도맡아 하느라 자리에 한 번도 앉지 못하고 신경질적인 원장에게 혼나가며 허둥거려야만 했다. 리펫 원장은 평의원들과 여자 손님들 앞에서는 차분하고 점잖게 행동했다. 하지만 그건 평소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다. 제류사는 고아원의 경계짓는 높은 철제 울타리 너머로 넓게 펼쳐진 얼어붙은 잔디밭과 그 위로 굽이치는 산마루와 벌거벗은 나무들 한가운데 솟아있는 마을의 뾰족 탑들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제류사가 보기엔 오늘 하루도 꽤 성공적으로 끝난 듯했다. 평의원들과 시찰단은 고아원을 둘러보고 보고서를 읽고 차를 마신 후 따뜻한 난로가 있는 행복한 가정으로 서둘러 떠나는 중이었다. 그리고 앞으로 한 달 동안은 이런 성가시고 사소한 책임은 잊고 지낼 터였다. 제류사는 몸을 기울여 호기심과 부러움이 섞인 눈으로 고아원 정문을 빠져나가는 마차와 자동차 행렬을 지켜보았다. 상상 속에서 제류사는 첫 번째 사륜마차를 타고 언덕배기에 띄엄띄엄 늘어선 커다란 저택을 향해 가고 있었다. 모피크토와 깃털 장식이 달린 벨벳 모자 차림으로 의자에 등을 기댄 채 마부에게 무심한 어조로 집으로 라고 음조리는 자신의 모습을 그려보았다. 하지만 저택 입구에 들어서자 상상의 세계는 흐릿해져 버렸다. 제류사는 상상력이 풍부해서 리펫 원장으로부터 까딱하면 상상력 때문에 낭패를 볼지도 모른다는 주의를 들을 정도였지만 그 대단한 상상력으로도 저택의 현관한 풍경은 도무지 그릴 수가 없었다. 불쌍하고 열정적이고 모험심 강한 고아 소녀 제류사는 17년 동안 살면서 한 번도 평범한 가정집에 들어가 본 적이 없었다. 그래서 고아들과는 전혀 무관한 삶을 사는 사람들의 일상을 상상해낼 수가 없었다. 제루사에벗 원장실로 가봐. 서두르는 게 좋을 거야. 합창단원인 토미 딜런이 노래를 부르며 계단을 올라와 복도를 지나고 있었다. F실에 가까워질수록 토미의 노랫소리가 커졌다. 제류사는 몸을 비틀며 창가에서 일어나 골치 아픈 현실로 돌아왔다. 누가 찾는데? 제류사가 토미의 노래를 자르며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다. 원장실에서 리펜 원장님이 화가 난 것 같던데. 아멘. 토미는 기도문이라도 읊듯 경건하게 노래했다. 하지만 심통을 부리는 것 같지는 않았다. 아무리 못된 아이라도 잘못을 저지른 누이가 화난 원장에게 불려 원장실로 간다면 가여운 마음이 들 터였다. 게다가 토미는 제류사를 좋아했다. 가끔 제류사가 토미의 팔을 획 잡아당기거나 코가 떨어질 듯 박박 문질러 닦아주곤 했지만 말이다. 원장실로 향하는 제류사의 양미간에 주름이 2개 잡혔다. 뭐가 잘못된 거지? 제류사는 걱정이 앞섰다. 샌드위치가 두꺼웠나? 호두 케이크에 껍질이 들어갔다? 여자 손님이 수지 손의 양말에 난 구멍이랄 보기라도 했나? 아니면 맙소사, 내가 돌보는 F실의 꼬마 천사 하나가 평의원에게 건방지게 말대꾸를 한 걸까?
아래층 긴 복도에는 아직 불이 켜져 있지 않았다. 제루사가 계단을 내려가는데 마지막 평의원이 이제 막 떠나려는지 주차장을 통하는 열린 문 앞에 서 있는 게 보였다. 엄청나게 큰 키 때문에 제루사의 눈길은 문 쪽으로 쏠렸다. 그가 길모퉁이에 대기 중이던 차를 향해 손을 흔들었다. 자동차가 시동을 걸고 다가오자 헤드라이트 불빛에 그의 그림자가 복도 안벽에 선명하게 드러났다. 복도의 바닥과 벽 위로 팔다리가 기괴할 정도로 길쭉한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긴 다리가 너울대는 장님거리와 꼭 같은 모습이었다. 걱정으로 찌푸렸던 제루사의 얼굴에 살짝 미소가 감돌았다. 제루사는 워낙 천성이 밝아서 언제 어디서나 웃음거리를 찾아내곤 했다. 평의원이라는 위협적인 존재로부터도 재밌는 면을 발견할 수 있다면 그건 뜻밖의 수학이라 할 만했다. 이 작은 사건으로 한결 기분이 좋아진 제루사는 웃는 얼굴로 원장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그런데 놀랍게도 리펫 원장 역시 살가운 표정으로 제루사를 맞고 있는 게 아닌가? 원장은 방문객 앞에 있을 때처럼 가식적으로 상냥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제루사, 앉거라. 할 말이 있다. 바짝 긴장한 제루사는 의자에 앉은 채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원장의 다음 말을 기다렸어. 창밖으로 자동차 불빛이 지나갔습니다. 리펫 원장이 힐끗 눈길을 던졌다. 방금 떠난 신사분 봤니? 뒷모습만 봤어요. 평의원들 중에서도 가장 부유한 측에 드는 분인데 그동안 우리 고아원에 많은 돈을 기부해 오셨단다. 하지만 그분 성함은 말해줄 수가 없어. 이름을 밝히지 말라다라고 특별히 부탁하셨거든. 제루샤의 눈이 커졌다. 평의원들의 기이한 행동에 대한 원장과 이야기를 하게 되다니 어간여색하지 않았다. 그 신사분은 우리 고아원의 남자아이들에게 관심이 많단다. 찰스 벤튼과 헨리 프레이저 알지? 그 애들을 대학에 보내주신 것도 그 평의원이셨어. 둘 다 열심히 공부해서 그분의 자비로운 은혜에 보답하고 있지. 그분은 다른 보답은 바라지 않는단다. 지금까지는 남자아이들에게만 자선을 베풀어 왔지. 내가 여자아이들에게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부탁해봤지만 아무리 가능성 있는 여자아이라도 소용이 없었어. 내 생각에는 여자아이들을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 그러네요, 원장님. 이쯤에서 뭔가 반응을 보여야 할 것 같다는 생각에 제루사가 마지못해 맞장구를 쳤다. 오늘 정기회의에서 내 장래 문제에 대해서 거론되었다. 리펫 원장은 잠시 말을 멈추고 제루사를 바라보았다. 그러고는 또렷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너도 알다시피 16살이 넘으면 고아원을 나가는 게 일반적이지만 너는 예외였어. 너는 고아원 학교를 14살에 마쳤고 성적도 아주 좋았지. 행동도 나무랄 데 없었어. 물론 항상 그랬다는 건 아니야. 어쨌든 그래서 널 마을 고등학교에 보내기로 결정했던 거지. 이제 고등학교도 마쳤으니 당연히 고아원에선 널 더 이상 맡을 책임이 없어. 사실 규정보다 2년이나 더 돌봐줬으니까. 리펫 원장은 제루사가 그 2년 동안 고아원에서 지내는 대가로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지는 모른 채 했다. 늘 고아원 일이 우선이고 학교는 그 다음이었다는 사실도,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이면 학교를 빠지고 청소를 해야 했다는 사실도 그냥 넘어갔다. 말했듯이 내 장래 문제가 거론되면서 너에 대한 기록을 검토했단다. 아주 철저하게 말이지. 리펫 원장은 피고석에 앉은 죄인을 추궁하는 듯한 눈길로 제루사를 노려보았어. 졸지에 피고인이 된 제루사는 눈에 띌 만한 오점이 기억나서가 아니라 왠지 그래야 할 것 같은 분위기에 휘말려 죄지은 얼굴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 물론 너와 같은 경우라면 일자리를 찾아주는 게 보통이지만 넌 몇몇 과목에서 뛰어난 성적에다가 특히 국어 과목은 아주 월등하더구나. 우리 고아원의 시찰 단원인 프리차드 양은 학교 이사직에도 몸담고 계신데 내일 수사학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눴다면서 너에 대해 좋게 말씀하셨어. 그러면서 내가 쓴 오란 수요일이라는 수필을 큰 소리로 읽어주셨단다. 제루사의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 너에게 큰 은혜를 베푼 고아원을 그런 식으로 우롱하다니 배은망덕한 아이라는 생각이 들더구나. 그리 재밌었기에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 용서고무가 없었을지도 몰라.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방금 떠난 신사부는 유머 감각이 좀 과도하게 풍부하더구나. 그 뻔뻔한 글을 듣고는 널 대학에 보내주겠다고 하셨으니 말이다. 대학이요? 제루사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리펫 원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분은 정기회의가 끝난 후 후원 조건에 대해 말씀하시고 가셨어. 그런데 그 조건이라는 게 희한해. 아무래도 좀 엉뚱한 분이신 것 같아. 너한테 독창성이 엿보인다며 널 작가로 키울 생각이라고 하시더구나. 작가요? 제루사는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처럼 정신이 멍했다. 그게 그분 바람이란다. 내가 뭐가 될지는 두고 봐야 알겠지만 용돈도 아주 후하게 주실 거야. 용돈이라는 걸 써본 적이 없는 여자아이한테는 지나치게 많다 싶을 정도로 말이다. 워낙 세세하게 계획을 세워놓아서 뭐라고 다른 의견을 내놓을 수가 없었어. 넌 이번 여름 동안만 여기 있으면 돼. 친절하게도 프리드 차드 양이 내가 입을 옷을 마련해 주겠다고 하셨어. 내 기숙사비와 학비는 직접 학교로 지불될 거고 그 밖에 내가 학교에 다니는 4년 동안 매달 35달러의 용돈이 나올 거야. 그 돈이면 다른 학생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생활할 수 있을 거야. 용돈은 한 달에 한 번 그 신사분의 개인 비서를 통해 받게 될 거야. 그러면 넌 답례로 한 달에 한 번 감사 편지를 쓰면 돼. 하지만 돈을 보내줘서 고맙다는 내용은 안 돼. 그분은 그런 말을 좋아하지 않으셔. 넌 학업 진행 상황과 일상적인 이야기들을 자세하게 쓰면 된다. 살아계신 부모님께 편지를 쓴다는 마음으로 말이야. 편지는 존 스미스 씨 앞으로 쓰면 비서가 받아 전해줄 거야. 그분 성함이 존 스미스 씨는 아니지만 워낙 이름을 밝히기 꺼려 하시니까 너한테만은 존 스미스 씨가 되는 거야. 그분이 너한테 편지를 쓰라고 한 건 문학적 표현력을 기르는데 편지 쓰기만 한 게 없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이란다. 그런데 너한테는 편지를 주고받을 가족이 없으니 대신 자기한테 쓰라는 거지. 내 소식도 알 겸 말이다. 하지만 답장은 어떤 식으로든 절대 하지 않을 게다. 그분은 편지 쓰기를 아주 싫어하는 데다 너 때문에 부담을 느끼고 싶지도 않다니까. 그렇지 않으시리라 믿지만 퇴학을 당한다거나 뭐 그런 경우처럼 만에 하나 꼭 답이 필요한 일이 생기면 그분의 비서인 그릭스 씨에게 연락하면 돼. 매달 편지 쓰기는 내가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야. 스미스 씨가 바라는 유일한 보답이니까. 청구서 지불하듯 빠뜨리지 않고 보내야 한다. 편지에는 항상 존경하는 마음과 학업 성과가 잘 드러나도록 해라. 존 그리어 고아원에 많은 후원금을 지원해주고 있는 평의원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사실을 잊지 말도록. 리펫 원장의 갑작스런 이야기에 머리가 빙글빙글 돌았다. 제루사는 원장의 지루한 잔소리에서 벗어나 혼자 생각할 시간을 가지고 싶었다. 제루사는 자리에 일어나 머뭇거리며 뒤로 한 발짝 물러났다. 리펫 원장이 가지 말라고 기다리라는 신용을 했다. 일장 연설의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내게 일어날 이 지극히 드문 행운에 대해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겠지? 너 같은 처지의 여자아이들 중 출세할 기회를 얻는 경우는 흔치 않아. 그러니까 내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네 원장님 감사합니다. 말씀 끝나셨으면 전 이만 브래디 퍼킨스의 바지를 꿰매주러 가야 해서요. 제루사가 원장실을 나가자 아직 할 말을 다 끝내지 못한 리펫 원장은 입을 딱 벌린 채 그녀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